지역 경제 조직 워크북 우리 저자분 모시고 북 콘서트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리허설 때가 좀 더 소리가 컸던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옆에는 이 책을 쓰신 김지영 저자님 모시고 있는데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호응이 너무 좋아서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옆에 계신 저자분과 함께 우리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 앞서서요. 우리 김지영 저자분께서는 지금 이 책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지역경제조직 워크북 지난 10월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출간을 했고요. 또 네, 지금 도시재생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책도 함께 출간을 하셨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표준교재까지도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 표준교재까지 무려 3권의 책을 한 번에 출간을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능력자다. 그리고 한간에서는 김지영이라는 폭탄이 지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또 책을 쓰실 수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다양하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나하나 또 이게 스텝 총 12가지 과정으로 진행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간단하게 우리 저자분께 또 좀 코멘트도 듣고 얘기도 드리면서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질문과 함께 오늘 시간 좀 만들어 갈까 합니다. 그래서 책을 들어가며 쓰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와닿았던 부분을 읽으면서 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머릿말에 보면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회를 만나지만 그 기회를 모두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그런 기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접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네,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기업을 안정궤도에 안착시키려면 우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변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요, 그동안 창업을 연구하고 교육을 하면서 이미 경험된 변수에 대처할 도구를 개발했고 또 지역 경제와 창업에 관심이 모아진 지금 그 도구가 도움이 될 때가 되었음을 확신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머릿말을 써주셨는데요. 네, 또 혹시 여기에 덧붙여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머릿말 자체가 굉장히 거창하게 쓰여 있잖아요. 사실이고요. 네, 그런 뜻으로 쓴 거 맞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창업이라는 것은 거의 10년 넘게 15년 이상으로 교육되어져 왔고 사회적 경제 또한 20년 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도시재생은 그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나오면서 이것 또한 거의 약 10년 동안 진행이 되어져 왔는데요. 현재 이 모든 것이 아울러져서 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산출물이 무엇인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했고,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그리고 창업 교수로 재임을 하고 또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서 역임을 함으로써 느꼈던 바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지역 조직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맞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글로벌적인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도구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별화 둔 것이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비영리 조직, 그리고 영리 조직과의 어떤 관계인데요. 비영리 조직을 영리 조직화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 보이죠.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있어야 된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잴 것인가도 아직까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가치 창출 역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도구적 기법으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김지영 저자님께서는 유한회사 테크시드 대표이사이시면서
또 서울시 영등포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셨고 또 한성대 창업 초빙 교수로서 활동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머리 아픈 시간. 선생님들 더 이상 이제 다리 접고 싶으실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네. 머리는 아프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생각 들고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펼쳐 보시면요, 공감 조성이 핵심이다, 지역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전체 목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스텝이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한 두 개가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1, 2가 있어요. 두 번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내 골목 도시재생은 주민협의체 위주로 오세요. 그러니까 경제조직과 주민협의체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릅니다. 이제 다른 걸 센터장들도 이제 알아요. 교육을 하고 있어서 다릅니다. 일부는 중복할 수 있겠죠. 일부는. 하지만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필요한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공감을 얻기 위한 행동이 계속 치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 조직은요, 진짜 바운더리가 넓어요. 근데 도시재생은요, 딱 정해진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 지역 경제 조직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집주인, 땅 주인, 뭔지 아시겠죠? 지자체 기업 다 얽혀 있어요. 도시재생은. 그래서 어느 한 군데라도 분열이 일어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끝장이 나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지 아니하면 하나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널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 안 받아요. 근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예요. 무시무시한 차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걸린 차이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익이 걸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공감하기에서 프로토타입 1, 2를 넣은 이유가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한테. 아니면 도시재생은 주민과 주민이 등을 지는 순간 이 사업은 파탄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등을 질 거면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딱 나와요. 경제조직 만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사업의 목표가 그게 아니니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그 아이디어를 보고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아이디어를 골라서 다시 세분화되도록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그걸 다시 골라서 사람들한테 묻도록 해놨습니다. 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연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마 이 스텝 1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신 게 사실 이게 선행이 돼야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단계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강조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 앞서서 공감 조성이 핵심이고 지역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는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시고요. 때로는 정말 질문 하나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지만 많은 것들을 바꾸게 하잖아요. 그래서 스텝 2에서는 다른 건 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목표 고객의 지불 능력이 충분한지 이걸 꼭 잘 살펴봐라라고 하는 얘기가 마음에 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텝 2까지 마무리를 했고 여기까지 쭉 한번 작성을 해보신 다음에 어디로 가신다? 자기 역량을 그때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쭉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내 역량이 참 많이 좀 부족한 점들이 많구나를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장수가 많은 이유가 선생님들이 좌절하지 않기 위해 많은 거예요. 스텝 3로 넘어가 볼까요? 네, 스텝 3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고객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핵심 잠재 고객을 정하고 이들에 대해서 작성해 보세요 해서 수요 예측 경로를 좀 만들고 또 페르소나를 작성해 보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앞 페이지도 사실 뭐 어려웠다면 어려웠지만 이 3페이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단계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 3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극명하게 나뉘죠.
사회자협동조합이랑 어쨌든 영리기업은 분명히 나뉩니다. 이 수요 예측 경로 자체가 어떤 우리 고객이 어떤 상황에 우리의 제품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떤 경로로 찾고, 그래서 어디 가서 사고, 근데 살 때 뭐 리필을 살 것인지 완제품을 살 것인지, 뭐 그래서 이 만족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게 되는 전 과정을 보는 건데요. 뒤에 페르소나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핵심 잠재 고객인데요. 학생들한테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가상 잠재 고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선생님들 이미 협동조합 다 만들어 계시고요. 핵심 고객이 이미 있으시잖아요. 실제 고객 잡으시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48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한 줄. 이거 못 적으시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이거 못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저는 선생님이 제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의 소리로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한 줄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뭐 실제 멘토링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도구지만 옆에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시지만 결국 내 고민 끝에 나와야 되는 이게 워크북이라서 자괴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실제 또 이렇게 됐을 때 성취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워크북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텝 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해서 이제 프로토타입 2차, 앞서 스텝 2에서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2차 프로토타입을 또 한번 그려보게 되는데요. 네, 또 계속 말씀해 주실까요? 이건 뭐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페르소나 이제 만들어졌고요. 56페이지 질문에 맞게 이제 제대로 된 나의 아이디어 서비스를 그려보시는 겁니다. 꼭 그리셔야 합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요, 시제품 전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당신과 내가 생각하는 게 똑같은지를 알아보는 작업입니다. 가장 첫 번째 작업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서로의 지식과 서로가 겪어온 환경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 그리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스텝 4는 넘어가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고객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제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가치를 수치화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의아해집니다.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수치화해라.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정을 제일 하시기 좀 어려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이렇게 들었어요. 어떠신지요? 네. 이 과정이 제일 재미없는 과정이어서 학생들이 다 이 과정만 들어가면 머리를 쥐어뜯거든요. 당신이 왜 나한테 내 제품을 사용하는데 돈을 내야 하는지를 알려준 이유거든요. 없는 경우는 없다고 이제 하셨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없는 것 같은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숨가쁘게 좀 달려왔는데 스텝 5 5번째까지 왔고 이제 16번째로 바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항상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되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까지 총 이제 3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또 얘기해 주실까요? 이게 어쨌든 영리형, 그다음에 ESG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ESG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안 되긴 한데 너무 매력적이라서 영리는요 수익 구조가 5번입니다. 제가 미션과 어쨌든 목표를 제일 먼저 적게 해놨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제 사업계획서, 이제 영리기업도 그렇고요. 사업계획서를 쓸 때 미션과 목표가 없으면 이제 다 힘드실 거예요. 여기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또 최악인 게 뭐냐면 5명이 모여야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최악이에요. 창업에 있을 수 없는 일. 이 5명이. 뭐 임원이 뭐 월급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의사 권자가 5명인 자체는 이 회사가 돌기가 힘들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분들이 다 겸직이면 운영은 누가 할 거예요? 못해도 3명이 또 떨어져야 돼. 이 인건비 어쩔 거야? 이 사람들은 미션으로 만들었다지만 이 3명은 뭐예요? 일반 인건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만들어지냐고요.
왜냐? 이분들의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되게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인정하시죠?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보통. 그게 일반적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계속 나옴에 따라 이분들은 어쨌든 지역 해결 미션이 있으시니 비용 구조부터 만들어. 비용 구조부터. 자, 그 다음 수익 구조를 맞춰.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100%가 지원금이었는데 그게 이제 힘드니 파이는 계속 쪼개질 테니 최대 7대3까지는 맞추자. 7은 뭐? 지원금. 3은 뭐? 수익. 맞춰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인건비가 어떻게 된다? 줄여야죠. 줄여야죠. 이것도 선생님들이 현실을 보셔야 되는 거죠. 보게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안 보셨어요. 안 보시고 계속 없다고만 하셨어요, 사실.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기업은요, 한 명 채용할 때마다 이 사람한테 드는 비용을 1억으로 둬요. 1억 이상으로 둬요. 그럼 이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이 1억을 쓰면서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매출을 10억으로 본단 말이에요. 외국 기업은 20억으로 봐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어떻게 보십니까? 왜 보지 않죠? 기업인데. 그러니까 너무 채용과 어떻게 인력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신 지원금이 미션 해결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 대신 또 하나 있죠. 7짜리 미션을 만드셔야 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당신들한테 7짜리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줘도 되는 7짜리 미션이 있을 경우 지원금 계속 주십시오라고 제가 위에 얘기하고 표준교재 썼어요. 주셔야지 왜 끊으십니까? 여기는 아니 뭐 아이디어가 아시다시피 그냥 공동체 미션 해결하고 모이셨는데 무슨 지원금 끊고 자립성을 키우라고 하십니까? 사실 제가 올라가자 한 말이 그 말이었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 하라고 그랬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 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이었어요. 도시재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었어요. 아시죠? 아시나요? 그걸 올해 1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바꿨어요. 가서 제가 없는 날 쳤거든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올해 1월에 바꿨고 그 다음에 서울의 CRC도 이제 사회적 그 사업 CRC 위주로만 하는 걸로 거의 얘기가 됐고 좀 하나씩 이렇게 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도시재생 쪽에서.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또 강의하는 집수리 위주의 이제 LH에서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서 인력들을 다 그쪽에 이제 등록시켜서 이제 매칭 시키는 플랫폼이 만들어졌거든요. LH에서 국토교통부랑 같이 하는.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되게 뭐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처음엔 도시재생 쪽 사람들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때 만든 그 사업이 집수리 사업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막말한 거예요. 제가 몰아주게 한다고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좀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씩 바꾸는데요. 어쨌든 운영 비용 먼저 짜고 수익 구조를 바꾸고 사업은 7짜리 미션을 만들 때 대신 7짜리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정 숫자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고 계속 만들지 맙시다 라는 얘기는 사실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왠지 방향성이 호응하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왜냐면
일단은 좀 잘 돼서 계속 조합원이 늘어야 출자금이 늘지 이게 계속 쪼개 파편화가 되면 이게 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크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대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은 지원금을 사회적 협동조합보다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갖춰서 영리니까 5대5, 6대4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갖춰서 특히 사회적 기업은 이제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들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사회적 기업 내지는 소셜 벤처 그리고 영리 기업들이 이익 때문에 사회적 기업 쪽으로 많이 전향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기존의 사회적 기업들이 엄청난 경쟁력이 떨어지실 겁니다. 다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록제를 쉽게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벌써 2년을 끌었거든요. 한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났어요. 지원을 시켰기 때문에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금을 이제 더 이상 이분들이 가져가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어떤 그런 걸 뺏어가는 거 미션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라. 그렇게 갈 겁니다. 네. 그래서 82, 83페이지에 그렇게 또 창출 비율을 나눠서 설명해 주셨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모델 캔버스에 순서대로 번호가 써 있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번호가 써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깊은 뜻을 계속 얘기 드리네요. 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7단계 스텝으로 넘어가 볼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까지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우리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조직에 대한 구성을 구체화해 보세요 해서 미션과 비전 재정립 그리고 SWOT 분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이거부터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사업 계획서에 쓰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선생님 창업가의 딜레마 중에 가장 큰 게 누구와 함께 창업을 할 것인가거든요. 근데 최악이 뭐냐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우리는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는 이웃과 하잖아요. 하지 말란 사람이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 말라는 사람이 꼭 해요. 그래서 거기 하버드 교수님이 대가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굳이 이런 하지 말란 사람이랑 할 거라면 자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놔라. 지분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렇게 보시면 조직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하다못해 역할을 나눴어요. 자, 뭐 너는 누구를 방문해야 되는 영업이야. 그러면 한 달에 너는 방문을 10건 해야 돼.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웃이기 때문에 말을 더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난대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속으로 쟤는 왜 2번밖에 안 찾아? 뭐 이러면서 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이게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처음부터 다 짜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걸 서로 꺼려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 깨지는 거라는 거죠. 나중에 서운함이 쌓여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라 되게 명확하게.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뭐 팀 구성,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까지 제가 적어놨는데요.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은 파트너와 주요 협력사항, 주요 활동 이거 꼭 적으셔야 돼요. 꼭 적으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럼 투자를 받기 위해서 묻는 첫 번째 질문 이거래요. 너는 사회적으로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CEO한테 가입되어 있으며 한 달에 몇 건의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는지를 묻는데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어떨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그네들은 특히 미국은 우리랑 되게 유사하죠. 철저하게 수익 창출을 하거든요. 그들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점 중에 하나이죠. 그다음에 수학 분석인데요. 이거는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특히 지역 조직,
사지협동조합, 협동조합, 고객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서로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적어서 남겨놓지 아니하시면 나중에 갈등이 생겨요. 분명히 생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약점과 이분이 생각하는 약점이 달라요. 그래서 글로 남겨놓으셔야 되는데 기업은 달라도 돼요. 싫으면 헤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웃은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넣었습니다. 원래 이거 안 하기를 바랬는데 굳이 넣은 이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스텝 7, 7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8번째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 파트는 이제 고객에게 보여지는 정말 중요한 파트죠. 지금까지 그 공감받은 내용에 근거를 해서 팀원과 제품, 고객과의 맞춤 질문을 통해서 제품 컨셉트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도식화해 보세요 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속 얘기해 주시죠. 항상 이게 두 번째 가치 제안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 다음으로 이건 것 같아요. 컨셉 구체화의 말 자체는 이제 무언가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프로토타입이 나왔으면 이제 한 장짜리 리플렛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선생님. 이제 고객한테 보이는 게 나와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무조건 도식화. 네. 제가 지금까지 원큐 방향을 많이 봤는데 원큐가 아니라 이제는 3쿠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이제 몇 단계 안 남았네요. 스텝 9번째, 9이라고 할까요? 네, 홍보 마케팅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 과정을 그냥 어느 정도 생각만 해놓고 바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빨리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해서 이런 그 홍보 마케팅을 도와주는 업체를 찾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영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찾는 게 제일 낫고요. 홍보 마케팅처를 찾으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원금 많이 주시잖아요. 그쪽으로 지원 받으시는 게 맞고요. 근데 적정 마케팅을 받아요. 제발. 그 부회장님이 연대 환경금융대학원 같이 만드신 분이에요. ESG 펀딩 쪽 하시는 분이세요. ESG 포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하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좀 좋은 어쨌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그냥 다른 라인을 하나 더 만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잘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추후에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경제조직 워크북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2시간 넘게 하셨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또 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또 해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잘 극복해 나가시면서 또 작성해 보시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경제 조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끝으로 없으십니까? 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죠? 네. 큰 박수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온 김영대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이제 창업 관련돼서 자문도 하고 심사, 평가, 컨설팅, 멘토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 워크북을 딱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창업에서 하게 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또 비즈니스 플랜에 관련된 그런 게 절차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그 다음에 ESG.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그런 핵심 이슈들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요. 어떤 주제든 이 워크북을 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이렇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공간이 바로 도시재생 지역 안에 있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간인데요. 2015년도에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상도 4동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 이 공간을 운영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도시재생 지역에서 그 고민이 가장 크실 텐데 어쩌면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많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가치와 그리고 이제 현장에 적용할 점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게 이 워크북이 어쩌면 함께 걸어가면서 그 길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오늘 북콘서트 그리고 또 강연이 겸비된 이 강좌가 뜻깊고 의미가 많이 있었고요. 이 기회에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강좌 그리고 이 책을 조금 접하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들을 꼭 놓치지 않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 그리고 이렇게 북콘서트라는 틀을 통해서 재밌게 들려주신 우리 김지영 선생님께 깊은 감사와 애정을 표현합니다. 내가 마을 활동하면서 전문성이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듣고 보니 전문가가 아니에요. 뺑아리. 그리고 남 좋은 일을 시키기 있어서 인권 우리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창업이라는 것을 이번에 배웠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하고 함께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이 실천하면서 선생님한테 배워서 남줘서 함께 성공해 가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